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아주대학과대학 의료정보학과의 윤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잘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원래 이 수업 커리큘럼이 제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어떤 데서는 막 2달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4달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한 수업 자체가 일주일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실습하고 사실 이 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에 많은 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실 따라오기 힘든 거고 적정량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거를 사실 머리보다 손이 또 익숙해져야 이것이 이제 내재화돼야 이게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조금 따라오기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하신 것들 또 집에 가시고 시간 되시면 또 꺼내보셔서 한 번씩 해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코딩이라는 거는 자전거 타기랑 비슷합니다.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내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지 막 머리로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몸이 익숙해지면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하듯이 코딩도 지금은 이걸 어떻게 짤까 막 고민하면서 이 문법이 맞을까 하지만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손가락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언젠가 하실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도 열심히 많이 타봐야 그렇게 되듯이 코딩도 사실 시간을 들여서 많이 이걸 타이핑을 쳐보시고 하셔야 정말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1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타이핑을 해보고 뭘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반쯤 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게 정말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그냥 한번 보여드린 정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나오는 코딩들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거고 이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 배운 내용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배우지 않고 다음 주에 배워야 될 내용까지 코딩이 섞여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그냥 한번 이번 시간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다음 주에 똑같이 한번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다음 주에 실습할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실제 저희가 논문을 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또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제 저의 연구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저희 케이스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습하려고 하는 거는 QT 데이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QT 데이터 중에 이제 심혈관계 부작용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에 이제 NEJM에 나왔던 논문이고 제목을 보시면 아지스트로마이신과 카디오베스큘러 데스의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2012년도에 실렸던 좀 오래된 연구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파란색 그림이 안티바이오틱스를 복용하지 않은 군,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아지스트로마이신을 복용한 군이고, 그래서 이게 X축이 데이고 Y축이 이제 누적 사망률인데, 보시면 항생제를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아지스트로마이신을 투여받은 군에서 누적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이고, 오른쪽은 원인을 불명하고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를 본 것인데 올코즈 모탈리티에서도 역시 아지스트로마이신에 노출된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률이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뭐 이것이 이제 큐티 프롤ongation 아니다 등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 주제를 한번 재현해 본다는 의미로 아지스트로마이신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서의 이제 아지스트로마이신의 이제 큐티 프롤ongation 위험도를 분석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실습 시간에 데이터를 다 업로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CG 관련돼서 ECG 처방받은 ECG 정보랑 그리고 환자 정보, 그리고 약 정보, 그리고 ECG와 관련된 랩 정보들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공개한 것이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 업로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아무도 이걸로 논문 안 쓰시길래 그래도 코딩까지 다 해놓은 거라서 조금 고도화해서 논문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논문을 또 작년인가 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로 했고 실습 파일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코드를 좀 더 정교하게 짰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아지스트로마이신에 노출되면 이제 큐티 프롤ongation 위험도가 있다라는 결론이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여러 논문들을 보면 큐티 프롤ongation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는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 군에서는 좀 안 일으키고 좀 나이 든 군에서는 좀 위험도가 높은 것 같다. 뭐 이런 근거들이 쭉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ECG 케이스가 한 100만 건 정도 있으니까 여러 서브그룹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거기 그런 것대로 젊은 군에서는 큐티 프롤ongation 위험도가 높지 않았고 한 60세 이상 군에서 유효하게 높게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 같다라고 연구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의 결과를 보면 여기 저희가 잔뜩 모은 ECG 레파지토리가 있고 그 중에서는 큐티 프롤ongation이 있는 ECG 결과가 있을 거고 또 큐티 프롤ongation이 없는 정상 케이스가 있을 거고 컨트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군 사이에서 이전에 아지스트로마이신에 노출된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따지면 아지스트로마이신과 큐티 프롤ongation의 연관성을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이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실습 시간에는 보시기에도 좀 간단해 보이죠? 이거 대비 이 실습을 할 거고요. 좀 더 이제 간단한 프로세스로 많은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실습을 위한 네, 과정으로 좀 간략한 코딩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ECG 결과가 있고 ECG에서 이제 노멀 레인지가 아닌 경우가 이제 케이스, 프롤ongation이 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멀 레인지에 있는 경우가 이제 정상 환자군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군 사이에 베이스라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즉 어떤 사람 아마 케이스 군에서 심장 관련된 질환이 더 많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베이스라인 때문에 큐티 프롤ongation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주고 오로지 이제 아지스트로마이신 약물에 따른 위험도만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내 여러 변수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과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를 해서 실제 아지스트로마이신과 이제 큐티 프롤ongation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드 SQL 코드들이 좀 나오는데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맞아 내가 저런 거 배웠었지 하고 저런 건 내가 안 배웠는데 다음 주에 배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하려는 거는 ECG를 검사받은 사람들이 그 전에 약물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는 약물이랑 ECG 사이의 관계를 보고자 싶은 건데 약물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 관심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빼고 또 너무 오래전에 약을 복용했던 사람들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일 전, 15일 전에 먹었던 약이 물론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그 큐티 프롤ongation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거리가 있고 그래서 며칠을 할 거냐는 좀 논란거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실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5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ECG 검사하기 5일 전부터 바로 하루 전 사이에 어떤 약 처방이 있는 사람들만 일단 뽑고요. 그리고 사실 굳이 입원 환자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딜리트를 실습하기 위해서 응급실 외래 검진 환자는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20세에서 90세 이하인 환자들은 만 이제 포함하고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실습할 때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는 테이블을 업로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ECG 정보가 있고 그리고 약품 정보는
어디 있죠? 드럭 테이블에 있죠. 드럭 테이블.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을 연결시켜서 정보를 뽑아내야 될 건데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조인이었죠. 네, 조인을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조인을 써서 어떤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집어 넣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새로운 테이블이 되니까.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이제 create table이었고요. 그래서 create table을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테이블 이름을 쓰는 거죠. enrolled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죠? 이제 변수고 속성이고 또 뭐죠? attribute.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속성의 그 특성들을 뭘로 할 거냐? variable 캐릭터로 할 거냐? 데이트 타임으로 할 거냐? 인티저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오늘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테이블에 이제 껍데기는 만들어졌으니까 이 껍데기를 뭐라 그러죠? 네, 스키마라 그럽니다. 이제 스키마는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데이터를 집어 넣는데 그냥 CSV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려진 테이블을 조인을 걸어서 그 조인한 결과를 테이블에 이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넣을 것은 이제 일렉트로카디오그램에서 ECG 정보랑 약물 정보고 그 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고 싶은 조건이 당연히 이제 같은 환자에 대해서 환자 아이디는 똑같고 그 다음에 약물을 처방한 날짜가 이거는 아마 안 배우셨을 텐데 어쨌든 데이트를 더하는 건데 날짜 기준을 더하는 거고 ECG를 측정한 날에 마이너스 5일을 더하니까 5일 전이 되겠죠. 이것은 결국 이제 ECG를 측정한 날 5일 전보다는 약물 처방한 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ECG를 검사받은 날보다는 약물 처방한 날이 이전인 경우 그래서 약물 처방이 ECG 검사 전 5일과 하루 사이에 있는 경우들이 이제 여기서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디스팅트라고 한 것은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인을 하게 되면 서로 연결되는 경우의 수가 그 경우들이 다 하나의 행이 되게 되는데 즉 하나의 검사 결과를 받았을 당시에 약은 보통 병원 가면 여러 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약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ECG 검사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중복이라서 얘를 하나로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디스팅트를 넣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뽑은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방금은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쿼리는 여기 이 select into enrolled 다음에 있는 이 쿼리랑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선택한 다음에 이거 자체를 select해서 전체를 into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선택된 것과 동일한 구조로 스키마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만약에 create 테이블 할 때 스키마 구조를 잘못 선택하면 insert 할 때 에러가 뜰 수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여기에 맞도록 자동으로 스키마 구조를 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조건, 두 개의 테이블의 조건을 비교를 해서 조인해서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입원 환자만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응급실 외래 검진 환자를 제외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ECG 디파트먼트가 I가 입원이고요. O가 외래일 거고 H가 헬스 이그제미네이션에서 검진 검사일 텐데 즉 I가 아닌 것들을 이제 딜리트 하게 되면 이제 입원 환자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 90세 이하만 포함하려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인롤드 테이블은 아까 저희가 조건에 만족하는 ECG 결과만 이게 담아놓은 테이블이고 근데 나이 조건은 이제 person이라는 테이블에 또 있습니다. 근데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그럼 또 여기에 조건에 맞는 애들 옆에 다 붙여야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역시 또 조인이고 조인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이에 관련된 정보가 붙을 건데 나이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보통 이제 birthday 생년월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잖아요. 1년이 지나면 또 나이가 변하니까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생년월일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한
날과 그걸 계산을 해서 나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birthday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이를 계산을 해야겠죠. 나이를 계산해서 넣기 위한 컬럼이 하나 필요하니까 alter 테이블에서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이를 계산하는데 뭐 만 나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실습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이가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birthday랑 보시면 기본적으로 birthday랑 ECG를 측정한 날짜 사이에 날짜를 차이를 계산해주면 나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에이지 컬럼에 넣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상, 90세 이하만 포함하기 위해서 20세 미만이거나 90세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이제 딜리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앞에서 배운 셀렉트, 조인 이런 것 그리고 웨어 조건들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환자들을 이제 뽑아낸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계속 비슷합니다. 이제 케이스 그렇게 뽑힌 전체 서브젝트 그룹 중에서 우리가 큐티 프롤ongation 있었던 환자들만 뽑을 거고요. 근데 보통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검사를 여러 번 받아요. 검사 이상하니까 또 한 번 찍고 아니면 팔로우업 한다고 또 한 번 찍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환자의 검사 결과가 그냥 그 결과를 다 가져오게 되면 그 환자의 결과 정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환자 때문에 결과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 환자에 치우쳐서 종합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환자에서는 이제 여러 검사 결과가 있을 때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와서 분석에 사용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뭘 가져올 거냐? 큐티 프롤ongation 있었던 결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큐티 프롤ongation이 가장 길었던 시점에 ECG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실습을 위해서 이런 거 이렇게 시나리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큐티 프롤ongation이 있었던 ECG 결과만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셀렉트에서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 이제 집어넣게 될 거고, 근데 남성과 여성에서의 이제 큐티 프롤ongation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성에서는 QTC가 450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얘는 엔드 조건을 묶이고,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QTC가 460을 초과하는 경우가 큐티 프롤ongation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엔드 조건을 묶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둘은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으니까 이 둘은 이제 5호 조건을 묶이는 거고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다시 abnormal subject ECG라는 테이블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ECG 검사 결과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맥시멈 QTC 값을 가진 결과만 가져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쿼리가 이제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그 로우 넘버라는 함수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나온 ECG 결과에서 로우 넘버를 매기는데 퍼슨 아이디 별로 매기고, 근데 그 순서를 이제 QTC 순서대로 이제 내림차순을 한다. 그럼 가장 높은 것이 1번이 되고 그 다음 높은 것이 2번이 되고 뭐 하겠죠. 그래서 그 컬럼명을 로우라고 한다 하고, 그 로우 조건이 1인 애들만 가져온다고 하면 각 환자별로 파티션 된 상태에서 가장 QTC 값이 높은 애들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은 큐티 프롤ongation이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환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큐티 프롤ongation이 있었던 환자인 abnormal subject ECG에서 퍼슨 아이디를 가져오고 이 퍼슨 아이디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not in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사람들도 여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정상은 가장 QTC가 적은 게 가장 정상이다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정상 레벨에 있으면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랜덤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똑같은 퀄인데 여기는 아까는 이제 디센던트에서 내림차순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뉴 아이디를 하게 되면 랜덤 숫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순서를 섞어서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뽑으니까 랜덤으로 컨트롤 환자를 뽑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케이스 컨트롤이 이제 뽑히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 앞에 슬라이드는 케이스 컨트롤이 뽑혔는데 결국 분석을 하려면 얘를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줘야 되죠. 합쳐주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구조니까 유니온에서 위아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그냥 붙이고 나면 얘가 케이스군이었는지 컨트롤군이었는지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그것을 구분해주기 위한 이제 서브젝트 그룹이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케이스에서는 1을 업데이트해주고 컨트롤에서는 0을 업데이트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합치게 되면 나중에 이 서브젝트 그룹이라는 컬럼의 조건을 걸어서 케이스군을 뽑거나 컨트롤군만 뽑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ECG와 관련해서는 전부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지스로마이신과의 연관성을 보려면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있었던 전에는 아지스로마이신이 얼마나 처방됐고,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있지 않은 환자에서는 또 그 전에는 또 얼마나 아지스로마이신이 노출됐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처방 테이블에 가서 이제 이게 아지스로마이신과 관련된 약물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지스로마이신과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서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 일단 전부 아지스로마이신 컬럼을 0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다음 조건과 만족하는 경우만 아지스로마이신을 먹었다는 의미로 1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어떤 조건이면 당연히 환자 아이디는 같아야 되고, 근데 ECG를 측정하기 이전 ECG를 측정한 날짜랑 약물을 처방한 날짜 사이에 날짜 차이가 이제 하루에서 5일 사이, 즉 ECG를 측정하기 전에 하루 내지 5일 사이에 아지스로마이신에 노출된 경우는 이제 1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없었고 아지스로마이신이 노출되지 않은 환자, 그리고 프롤롱게이션이 없었고 노출된 환자, 또 프롤롱게이션 있고 노출되지 않은 경우, 또 프롤롱게이션 있고 노출된 경우, 즉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4x4 테이블, 카이스퀘어를 하기 위한 그런 테이블을 조건을 걸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오즈 레이셔가 한 1.47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음 주에 실습할 쿼리의 전부이고요. 네, 대충 오늘 배운 내용들이 쓰이는 것들을 좀 보셨죠? 그리고 아마 오늘 배우지 않은 내용도 좀 있을 텐데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SQL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QL과 이제 R의 역할을 보면 결국 SQL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R이나 파이썬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R로 분석하는 시나리오로 갈 건데, 그 역할을 보시면 오늘 하신 것처럼 SQL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 R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처리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게 하거나,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기술 통계를 계산해 주거나, 이런 역할까지는 이제 MS SQL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하거나 머신러닝 하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MS SQL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R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수학 커리큘럼을 보면 결국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티브는 다음 주에 배우시는군요. 네, 그래서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SQL과 R과의 연동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2시간에 이제 MS SQL 활용 예제 실습해서 오늘 보여드린 이 코드와 그리고 그것이 연결돼서 R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통계적인 분석이 나오는 결과까지 한번 돌려보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은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서 그때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MS SQL을 열심히 배울 때는 MS SQL이 재밌으니까 MS SQL이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네, MS SQL이 재밌으니까 또 자신 있으니까 또 데이터 저장하고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처리하고 기술 통계하는 것들을 MS SQL로 다 한 다음에 R은 아직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통계 코드 같은 거 어디서 GitHub 이런 데 받아와서 그냥 돌려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언젠가는 R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실 거고 아마 또 다음 몇 주 후에는 R과 관련된 수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배우고 나면 R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MS SQL은 그냥 저장만 해놓고 바로 이제 R로 가져가서 그 다음부터 내가 뭘 이것저것 다 해보고 R에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 컴퓨터 메모리가 뭐 보통 요새 컴퓨터 한 8기가, 16기가 하죠. 근데 데이터가 뭐 한 16기가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아무리 R로 하고 싶어도 R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MS SQL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 처리해서 데이터 양을 줄여서 메모리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R로 넘어가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요. 혹시 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앞에 보여드렸던 이 프로세스는 정말 간략하게 한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실 앞에 그 정도 시나리오 같으면 굳이 MS SQL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SAS나 SPSS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느 정도 통계 프로그래밍에서 감당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좀 더 큰 거를 하려면 SQL이 아니면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를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EMR를 분석을 해서 약물 부작용을 탐지하는 연구를 한 게 있고요. 얘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물이 노출되기 전에 검사 결과랑 후에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만약에 어떤 약이 투여됐는데 그 약이 투여되기 전에는 뭐 간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후에는 사람들이 다 간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러면 그 약이 간에 대한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코드들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것을 서베일런스 즉 한번 이제 쭉 훑어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코드에 있을 때 약물 코드를 아까 아지트로마이신 코드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모든 약에 대해서 간독성이 있는지를 한번 스터디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간독성뿐만 아니라 이 랩 검사를 뭐 크레아틴으로 하면 심장 독성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알러지면 뭐 에오시노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동화해서 저희 아주대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과 연결될 수 있는 약물 그 랩 수치가 한 50가지가 있고 아주대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물이 한 1000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5만 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5만 가지 조합을 이제 자동으로 다 돌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코드들이 SQL로 잘 짜여 있어서 그것을 반복시키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통계 분석이 연계되게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후 비교를 하게 되면 같은 환자여서 뭐 생년월일을 성별이나 나이를 맞추거나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당연히 병원 입원하기 초반부랑 후반부는 사람 상태가 다르죠. 왜냐면 처음엔 아파서 입원했고 뒤에는 뭐 다 나아서 나가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물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서 이후에 랩 검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거고요. 이것도 역시 5만 가지 조합에 대해서 자동으로 쿼리를 날리고 하려면 데이터가 당연히 SQL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었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알고리즘 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3개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하나는 약물 투여되기 전후를 받고 하나는 약물 투여된 사람과 투여되지 않은 사람을 받고 네, 그런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가끔은 이 설트라는 알고리즘에서 약물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클리어라는 알고리즘에서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면 되죠. 이제 궁극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셋이니까 다수결로 뭐 셋 중에 둘이 부작용이다 하면 부작용이다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 좀 비과학적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그러면 얘가 좀 더 신뢰성이 높으니까 얘는 가중치를 한 1.2를 주고 얘는 한 0.8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얼만큼 가중치를 줘야 될지가 좀 미스터리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뒤에 이제 머신러닝에 학습을 시켜서 가중치를 세팅을 하는 걸 했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한 5만 가지 조합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속 SQL 날리고 데이터 처리하고 스터디하고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다 자동화해서 해야겠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 조합을 해서 한 것이 이제 위에 보시면 머신러닝을 한 것들인데 이제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대규모의 스터디를 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파일로 있거나 뭐 SQL 그 사스나 SPS에서 뭔가 데이터를 한 번씩 처리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다음에 또 앞선 스터디와 연관돼서 어떤 또 확장을 했느냐 그거 보면 결국 이제 Qt 프로그래이션과 관련된 연구인데 앞에 스터디들은 이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한 사람당 그러니까 가장 Qt 프로그래이션 연구를 하기 좋은 시나리오를 따지면 약물을 주고 그 사람이 심전도를 쭉 관찰하는 거죠. 계속 한 몇 시간 동안. 그래서 Qt 프로그래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고 다른 사람들 약물을 주고 쭉 관찰하는 건데 아까 ECG 결과들은 이제 포터블 ECG라고 해서 한번 이제 검사실 가면 순간적으로 한 10초 정도 되는 그런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약이 뭐 5일 전에 먹었는지 3일 전에 먹었는지 상관없이 다 연관성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Qt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약물 투여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ECG를 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ECG를 측정하고 있는 데가 이제 ICU였고 그래서 물론 이 Qt 연구 때문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Qt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ICU에 있는 모든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ECG를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 모니터링 디바이스에 뭐 이런 공사들도 하고 ICU에 여러 배선 작업들을 하고 등등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몰딩 안에 저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받기만 하는 거니까 수신만 하는 이런 케이블들이 깔려 있고요. 병원 뒷단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갖춰놓고 수술방에도 작업을 하고 등등 해서 실제 이제 ICU 베드사이드에서 그 모니터링 되고 있는 모든 ECG와 뭐 생체 신호들이 이제 수집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것들이 현재까지 한 18,000명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 로우 수가 나오는데 이 로우가 뭐냐면 이제 하트레이트나 아니면은 뭐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 이런 그 저희 숫자로 떨어지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의 행수인데 행수가 1억 10억 정도 되죠. 11억 라인 정도 됩니다. 11억 라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웨이브를 저희들이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파일 개수가 4,800만 개 정도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 파일로 관리하거나 뭐 이런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MS SQL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이것을 임상 선생님들한테 서비스를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드린 것도 필요하니까 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뷰어에서 환자 아이디를 치게 되면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나오고 실제 그 시점을 치게 되면 그 시점 당시에 ECG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이 뒤에도 다 얘가 다 MS SQL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하는 순간 뒷단에 쿼리가 만들어져서 DB로 쿼리가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환자 아이디를 치게 되면 셀렉트하고 저희가 이 앞에서 저장해 놓은 이 테이블 이름이 자동으로 붙고 웨어 조건에 이제 페이션트 아이디에서 000해서 쿼리가 자동으로 날아가면 데이터베이스 뒷단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웹페이지에 뿌려주고 그러면 그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아니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다 수집이 가능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ICU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물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약물에 노출된 후부터 ECG를 쭉 관찰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지 아니면 변화가 크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좀 더 임상시험과 비슷한 조건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석 결과를 얻고 있고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고요. 뭐 오늘 수업한 많은 대학원 학생들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업할 대학원 학생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뭐 홈페이지 오거나 메일 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오늘 네. 크리에이트 뭐 이런 거 오늘 배웠는데 네. 다음 주에도 또 배우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정식으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